네, 총선이 오늘로 곧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총선 한 달 전 메시지를 내고 상대 당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대표가 총선 메시지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놨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을 이제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패륜 공천에 대한 어떤 심판이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내놨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종북론이라던가 입법 폭주론 같은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좀 내세웠는데 일단은 요 메시지들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총선이 이제 D-30, 30일 남았기 때문에 양당의 사실상 대표들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분들이 메시지를 낸 거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패륜 공천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실 저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패륜 공천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제각각 이유들을 대고 그 공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그게 그렇게 제기에는 와닿지 않았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이재명 정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게 빨리 조기 종식을 시키고 출구 전략 차원에서 무언가 이제 정권 심판론을 다시 재점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사례들을 꺼내면서 다시 한번 그 정권에 대한 심판해달라.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까지 표현을 썼습니다. 야당 대표가 현재 그 정부 여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뭐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강한 톤의 어조를 사용하면서 뭔가 이제 대결 구도를 정권 심판에다가 좀 두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정권 심판론 힘을 몰아달라 다시 재점화시키는 그런 전략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명쾌하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민주당은 범죄자 연대고 방탄동맹이다라고 아주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쇄신에 그다음에 정치개혁의 국민의힘과 정말 말 그대로 부패 세력과 종북 세력의 민주당과의 대결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번 총선을 이재명 대 그 한동훈의 구도로 치러보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정권 심판론에 대한 것들은 이슈화를 좀 빼버리고 여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점화시키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각 당의 선거 전략이 대표의 30일 전 기자회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프레이밍 싸움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제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얼마큼 공감해주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주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각각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거대 양당에서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말만 더 세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극언에 가까운 말들이 나온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라고 야당을 겨냥을 했는데 입법 폭주라는 게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폭주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정체가 됐던 그런 것인데 과연 폭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세간의 기대가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예전의 정치인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일 텐데 이번에 또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의힘한테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메시지 중에서 정권 심판이나 이런 건 당연히 제1야당 입장에서 강조를 할 법한데 반국민 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치 어떤 전쟁하듯이 그렇게 선거를 표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야당 쪽으로 정권 심판의 표심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부드러운 메시지가 나갈 필요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나아가서 이번엔 여야의 공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한 달 남은 시점, 이제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자 여야 모두 자당의 공천 상황을 이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두 분께 좀 각각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최 평론가께서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70점, 민주당은 과락 지표인 60점 정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도 이번에 어쨌든 그 말하자면은 뭐 용핵관들의 뭐 선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역 불패와 어떤 그다음에 친윤 인사들을 자처하거나 혹시 그렇게 평가받았던 그런 분들이 거의 생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물론 지난 총선에서 그 현역 의원들이 너무 적게 당선됐고 거기에 경쟁력을 입증한 분들이니까 이번에도 경쟁력이 입증됐다라는 말로 설명도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공천과 경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살아남았으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역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혁신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어쨌든 좀 경쟁력 있는 인사들로 꾸려져 가지고 광범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어쨌든 잘 정권 이후에라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포진을 시킨 건 맞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80점 이상이 될 것인가에 제가 의문이 가서 70점을 이제 한 거고요. 민주당의 이제 60점은 제가 이제 드는 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천 자체가 공정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공정해 보여야 되는데 민주당의 공천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이제 이건 1년 전부터 준비한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가 무슨 사실의 영역입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영역이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민주당의 이제 공천 점수 제가 60으로 드리는데 이제 세간에서 이런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의도하지 않게 다당제를 실현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 잡음을 저렇게 내므로써 새로운 미래 나왔죠. 민주연대 나왔죠. 조국혁신당 더군다나 연동형 비례정당 하는 바람에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의도하든 원치 않든 이재명 대표가 다당제를 실현했다는 아주 그 어려운 다당제를 실현했다는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서 정말 그래서 저는 과락에 가까운 60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당 70점, 야당 60점 주셨거든요. 저는 양쪽 다 재수강이 필요한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양쪽의 공통점을 짚어보면 현역 의원 물갈이가 된 부분들이 하필이면 다들 비주류 의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세간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 공천보다 조용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것이 일정 부분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쪽이 갖고 있는 더 나쁜 점이 드러난 것도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에서 비명계라는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국민의힘 쪽의 비윤계라든지 뭐 유승민계라든지 이쪽의 비중을 살펴보면 민주당 그나마 비중도 있었고 그리고 목소리도 또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입니다. 그때 민주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당론으로 차마 부결 당론을 못 정할 정도의 비주류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주류 의원들이 이번에 공천 탈락하는 게 티가 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국민의힘은 어떤 수준이냐. 김건희 특검법 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찬성하는 의원 거의 없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비주류가 이미 말살된 상황에서 이번 공천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 뭐 유경준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도 이제 컷오프가 됐던 것이 상당히 사실 그 국민의힘이 이미 비주류가 별로 없는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줬다. 그런 의미에서 조용한 공천이었다고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이 민주당 최고위에 고민정 의원이 이제 복귀를 했다는 이제 보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공천 논의 과정에서 이 최고위에 이제 사퇴한 바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배경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고민정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여러 공천에 대한 불만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불만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는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예.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좀 당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민주당 지도부도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고민정 최고가 이렇게 복귀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공천에 대한 이 내용 이런 것들을 남은 기간에 수습을 하고 또 총선 이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인 어떤 방안들을 구상을 해야 고민정 최고가 복귀한 보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봉합 수순에 이뤘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뭐 외형적 봉합이죠. 일단 일단 급한 대로 꼬맨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민정 의원이 어쨌든 공천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을 경쟁력 있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천을 안 주는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간 분이잖아요. 근데 지역구 선거에 임하겠다고 나간 분이 이제 다시 돌아온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먼지도 가라앉고 포연도 좀 가라앉으니까 이제는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최고위원회 복귀해서 뭔가 당에 이제 힘을 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본인 지역구에서만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전통 지지층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의 등에다 비수를 꽂고 당 공천 받아서 당 간판으로 당선돼 보겠다. 이러면은 그 말하자면은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신환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하자면 변수가 될 수 있는 지지층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는 최고위원회에 복귀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그런 외형적 봉합보다도 본인의 선거도 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한 건 고민정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가 아니라 임종석 전 실장의 복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저는 그게 뭐 봉합이 되든 통합으로 가는 모습이 되는 거지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도 아직도 휴대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도 지금 이 상처가 골문 상처와 터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징적인 사례는 되겠지만 별로 이것이 갖고 있는 뭐 통합의 메시지 혹은 통합의 상징 이런 걸로는 좀 우리가 확대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최고위원답지 않은 좀 그렇게 가벼운 선택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아직 뭐 일부 지역의 공천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좀 전체적인 판세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야 이번 총선의 판세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네.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한쪽 정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구도를 봐야 될 텐데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부정 평가가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 경도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야당 쪽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임기가 아직까지 절반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 쪽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회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야당 심판론이 어느 정도는 먹힐 수 있는 이런 또 구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된 구도이고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박빙으로 승부가 결정해 놨는데 이번 총선도 뭐 그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제 생각으로는 한 10석 이내에서 승부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까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박빙 상황 또 10석 이내로 승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양당의 전통적 지지층, 더더군다나 지금 제3지대가 비례정당 조국혁신당 빼고 제3지대가 약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양당을 이제까지 지지했던 말하자면은 그 전통적 지지 기반들은 유효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PKTK 그다음에 PKTK에서는 국민의힘 선전,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민주당 선전, 그다음에 충청은 약간 이제 그 5대5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저는 이제 수도권 승부가 이제 가른다고 보는데 아직도 경기 쪽은 조금 더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좋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서울이 저는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미래통합당이죠. 7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서울 분위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그 이른바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거기다가 이제 영등포, 그다음에 동작 이런 쪽의 한강 벨트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과 함께 재산세 그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경제적 동인들이 정치적 선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효한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은 또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압승을 했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수도권 선거에 지난번에는 7석밖에 못 얻었지만 최소한 여기서 절반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건 일당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추론이 더 높게 지겠죠. 게다가 이제 그 딱 지난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9번의 선거 총선 중에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승리한 게 딱 2번이었어요. 그게 이제 96년 총선과 이제 2008년 총선이었는데 이때 승부를 가린 게 그 2004년 이제 96년 공천은 김영삼 대통령의 혁신 공천이었고 2008년의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게 부동산 그 재개발 이슈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이 이런 데 좀 반응을 해요. 새로운 인물과 어떤 그 부동산 이슈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총선 그 공천 갈등에 여러 가지 부정적 지표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서울의 선전 여부가 이제 이걸 가를 것이다.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박빙의 승부에서 1, 2당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연 서울을 누가 좀 더 압승해 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는 지역이 있으세요? 저는 뭐 서울에서는 한 2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고민정 의원 지역구도 저게 이제 한강벨트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요. 중성동갑은 이제 어찌됐건 이번에 양당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 윤희숙 의원과 그다음에 그 전현희 전 위원장 간의 이 대결 구도 이 두 가지와 그다음에 저는 뭐 이게 얼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동작을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이제 이수진 의원이 과연 무소속 출마하느냐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의 그 나경원 의원의 선전 여부가 서울에 저는 지표를 가리지 않을까 이 세 군데 정도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눈여겨보는 지역구가 있으시다면요. 일단 전 서울에서는 영등포 갑
지역구를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서 연이어서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예.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김영주 의원이 또 그 인물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다음에 어느 정도 또 갖고 가는 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상대방인 최현일 전 구청장도 지역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그리고 금강벨트 중에서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인 황정아 예비 후보로 공천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대전에서는 가장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의 아니게 좀 다당제가 출연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좀 중량감 있는 신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 총선 영향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도 눈여겨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상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연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저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의구심도 있었고 참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는 뭐 어떤 뭐 특정한 제가 여론조사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진짜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분명히 지표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양당 모두 똑같습니다만은 그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말하자면은 떠오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약간 제2의 전선이 형성됐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공천으로 인해서 불씨를 꺼뜨린 정권 심판론의 구도가 조국신당으로 인해서 살아난다. 지금 이런 평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래 조국이 있었으니까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발화의 어떤 기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한편에 또 반대편으로 놓고 보면은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무당층이 20%에서 30% 정도 여러 가지 잡히는 지금 수준인데 그런데 과연 중도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범죄 그를 저질러 2심에서 확정 판결도 받았고 저기 1호 입당자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재판 중에 불출마 선언했다가 다시 여기서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더 오는 이 상황들을 중도가 과연 용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타오르게 하는 그 기제는 충분히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이탈을 방지하는 방파제 효과도 되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그러면 중도에게 승부처에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측면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서 저는 조국 신당이 어쨌든 굉장한 양면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효과적으로 더 캠페인을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의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고 위성정당의 폐해를 더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조국 혁신당과 그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도 또 가까이 함께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국 대표도 그렇고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또 영입 인재들까지 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돌풍이 그로 인해서 좀 꺾일 수 있다고 네. 보세요? 일단 조국혁신당이 받고 있는 지지율이 거대 정당과 같은 급은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사법 리스크 문제는 사실 조국혁신당이 더 이상 커 나갈 수 없는 외연 확장에는 이제 걸림돌이 되겠지만 현재 지지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지지율 유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변수가 되는 건 이제 민주당 쪽하고 어느 정도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도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을 공식적으로 띄웠는데 이 당이 만약에 조국혁신당보다 지지율이 낮다면 비례대표에서 득표율이 낮다면 그것은 패배에 가까운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지층 내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전이 또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있어서 비례대표 득표에서 누수를 최대한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법 리스크 얘기는 결국에 이겁니다. 조국혁신당 자체 지지율에 영향을 안 끼치더라도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는 민주당, 같은 프레임에 자꾸 잡히는 민주당에게는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의 지지, 2030 세대 특히 그렇습니다만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윈윈하려면은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봐요. 서로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서로 싸워서 거리감을 벌려야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은 몇 표 조국혁신당한테 샌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이제 중도 확장을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조국혁신당한테 너무 민주당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조국혁신당도 사실은 친명 성향이 강해요. 지금 비명계 인사가 저기 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지지층도 친명 지지층들이 가 있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어차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조국혁신당한테 너무
엮이지 않고 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산 을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광주라도 한번 예. 지역구에서 몇 석이라도 건져보자는 지금 그런 절박감 때문에 어저께 저도 이제 이낙연 대표의 그 출마 선언을 네. 듣는데 아주 비장미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이 일하라면 일하고 죽으라면 죽고 물러나라면 물러나겠다고 결연한 배수진을 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낙연 대표의 정치 연설 중에 가장 저는 그 뜨거웠고 절박했던 그런 목소리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새로운 미래가 그 처지가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지금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에서 공간은 회복할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금쪽 같았던 말은 제3지대의 시간을 전부 허비해버렸어요. 그때 더더군다나 개혁신당과의 그 말하자면 연대 파기는 그건 뭐 제3지대의 균열과 분열 이것을 또 더더군다나 이번에 제3지대가 대안이 아니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돼버려가지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례정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제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어내느냐 호남 광주에서. 근데 사실 지금 유의미하게 이낙연 대표 외에는 지금 그 뚜렷하게 지금 뭔가 이게 돌풍을 일으키거나 혹은 주목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없기 때문에 고심이 좀 짚어갈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그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조차 더 말하자면 대한정당으로 지지를 얻어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더 처지가 더 궁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제가 보기에 지켜볼 대목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벨트를 조금 이제 집중하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뭐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같은 당의 동료들이 주변에 예, 주위 예. 지역에 많이 출마를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화성 을 지역 같은 경우 동탄 신도시 등 때문에 이제 젊은 인구가 많은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지역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잘 골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거 운동이 늦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일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라든지 사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몇몇 군데가 이제 3파전 지역들이 예. 드물지만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금방 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초반 여론조사예요. 초반 여론조사에서 2위권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이기 때문에 3위 이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사표 심리에 계속 시달리게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3등으로 처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은 있는데 제3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초반 여론조사에서 화성을 지역에서 2위권 안에 들어가느냐 1위를 못하더라도 2위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절박한 숙제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좀 관심이 가는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여당의 경우에는 중성동을 지역인데 네. 이 3자 경선에서 이제 이영 전 장관이 탈락하면서 하태경 의원하고 이제 이해운 전 의원 간의 2파전이 됐거든요. 이영 전 장관이 이제 탈락을 하면서 네. 두 후보 모두 이영 전 장관을 좀 끌어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한 후보의 표를 가져와야 현실적으로 가장 득표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저도 예측인데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 80과 지금 당원조사 20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지역은 그런 지금 공천 룰을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 투표 20%면은 사실은 당원이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미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론조사 80인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누가 더 여론에 많이 노출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호감도가 더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에서 양지를 벌이고 서울 험지에 와서 선당우사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말하자면 보수 당원들의 약간 지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좀 말하자면 미디어에 노출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론조사 80에서 조금 저는 좀 무세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저는 또 이해운 의원이 워낙 지금 수도권에서 그동안 바닥 따지기를 잘해온 분이고 또 인지도도 있는 분이어서 오늘까지 사실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조심스럽게 점친다면 저는 어쨌든 그래도 좀 하태경 의원의 경우는 이제 서사라든가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직전까지도 계속 미디어에 대한 노출 빈도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마지막에 여론에 반영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보는데 뭐 예측 못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에도 두 분의 팽팽한 박빙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북 을 지역입니다.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이제
결선 경선까지 치르게 됐는데 어떻게 예상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후폭풍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이 지역의 1차 투표 결과가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긴 한데 박용진 현 의원이 좀 불리한 편이죠. 왜냐하면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공천 탈락을 했는데 하위 20%에 선정이 돼서 20% 감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살짝 차이가 나서 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그보다 더 불리한 환경에 처해져 있죠. 왜냐하면 하위 10%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30% 감산이 되고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59% 이상을 득표를 해야 감산점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박용진 의원한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30% 감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하위 10%에 박용진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용진 거의 끝난 거 아니냐라고 했던 이 국면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걸 뚫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아마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적할 수 있는 당내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박용진 의원한테 불리한 만큼 이것을 극복했을 때 또 후폭풍도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제가 짧게 여기 한 말 말씀드리면 예. 이제 아니 뭐 그 평가인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우리 법에서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1차 경선에서 이게 페널티 30을 먹었으면은 최소한 결선에서는 그건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민주당의 얘기라서 뭐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충분하게 거기서 이미 한번 감산 페널티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불이익을 받았으면은 최소한 결선에서는 그런 이중 처벌 우리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도입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생환 여부가 저는 민주당의 이번 공천에 대한 최종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게 저는 이제 마지막 이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공천 카드라서 저는 박용진 의원의 모습이 단순히 한 명의 국회의원의 생환 여부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 공천의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주는 정말 카운터 블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에 이제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용인정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인데요. 어떻게 좀 본선에서의 경쟁력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여기 그 용인 쪽도 참 이게 스윙 스테이트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분포를 본다 그러면 이게 어느 한쪽에만 쭉 이렇게 치우친 이제까지 투표 역량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여기가 뭐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나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현주 의원이 이제 본선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지만 저는 과연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정말 그 민주당의 상징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적을 6번 바꿨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재명의 사당화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의 사당화를 이뤘던 방증으로 저는 이제 상징으로 돼버려가지고 물론 뭐 친명 이현우 의원도 이제 했습니다. 꺾었습니다만은 저는 과연 그렇게 청년 비서관 출신의 그 젊은 정치인과 그런 분들을 뭐 경선에서 이겼으니까 제가 뭐 이건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민주당의 얼굴로서 민주당의 어떤 말하자면 혁신의 그런 아이콘으로서 제가 유효한 건지 오히려 저는 이게 이재명식의 어떤 그런 원칙 없어요 공천에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이제 친명의 이제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가 경기도시기라바 사상 출신인데 과연 이분이 그냥 흔쾌하게 승복하고도 도울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저는 이현주 의원의 용인 선전 여부는 좀 하나의 좀 다른 포인트로 한번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어느 정도는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잦은 당적 이동 이 부분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친명계 너무 핵심으로 꼽혔던 이현욱 전 JH 사장이라든지 여기가 공천받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수도권 선거는 특히 이제 어떤 인물보다는 정당의 지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제 정당 쪽에 더 힘이 실리는 그런 것인데 용인 정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용인 뭐 병이다 했을 때는 용인 병은 지난 총선 때 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한테 4%포인트 정도 앞섰거든요. 근데 용인 정은 한 10%포인트를 앞섰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대 보면 이탄희 의원, 그전에 표창원 의원 이렇게 다 내리 당선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인물 효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더라도
민주당 쪽에 유리한 지역이 용인 정이 아닌가. 용인에 네 군데 지역구가 있는데 갑하고 병 정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욕심을 내볼 만한데 용인 정하고 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일단 1차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저는 역대 선거 결과를 놓고 종합을 했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이 내용도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여야가 이제 총선 체제 준비를 위해서 선대위 준비 구성에 들어갔는데, 자 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의 3인 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3인 체제 조합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나올 수밖에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또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역구에서 굉장히 너끈하게 상대를 압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좀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에 이제 민주당이 갇히지 않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무난하고 온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선대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이 문제겠죠. 근데 사실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명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외연 확장 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만회해줄 수 있는 인사로 대표적으로 두 분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거론이 되어 왔거든요.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 두 분이 민주당의 총선의 전면에 서는 것, 이것이 될수록 더 민주당한테는 이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공천 과정이라든지 당의 운영에 있어서 두 전직 총리가 또 이견들을 표출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승선시킬 수 있을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과제일 수는 있겠는데, 방향 자체는 이분들을 태우는 방향 자체는 민주당으로서 응당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국민의힘도 이제 선대위 구성 논의를 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이 뭐 갈 것 같으세요?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뭐 국민의힘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특별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원톱 체제고 실제로 지금 올 초부터 이어졌던 한동훈 현상이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로 나타나는 한동훈 효과로 이어진다는 건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뭐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호감도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에서 이런 등등의 여러 지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으로서 충분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대위 선대위를 구성할 거예요. 여러 이제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탕평 선대위를 할 것 같고 예. 결국 중심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장서 가지고 계속적인 선거 구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한동훈 깃발 효과를 제가 보기에 계속 이제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비례정당, 국민의힘 더더군다나 직계정당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매정당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가 지금 선대위원장 혹은 이렇게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투톱 체제가 굉장히 그건 좋은 그림이 되겠죠. 뭐 이른바 세대의 조화도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혁신을 이끌었던 혁신위의 기수였던 이뇨한 위원장과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비대위를 살려놨던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선대위를 구성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더 돋보이게 되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실무적으로나 어떤 이미지적으로나 이렇게 좀 보완과 탕평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아마 선대위 구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바로 이 비례정당과 관련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 인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이제 비례대표 신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출마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인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본인이 비례대표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참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인요한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거는 좀 뼈아프게 복귀를, 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것이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용핵관,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천을 받았고, 그나마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의 최측근 인사가 아주 무난하고 쉽게 또 그 자리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뇨한 전 위원장이 혁신에서 강조했던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시작을 한들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쇄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국민의힘도 이뇨한 전 위원장 이렇게 비례대표 시켜준다고 해서 쇄신이나 혁신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반면에 야당에서는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후보 4명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그 전지의 뭐 위원, 그다음에 김윤 교수, 정영희 구례농민회장 이런 분들이 되긴 했는데, 그다음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비례 압순위들을 보면은 사실은 김윤 교수라든가 임태훈 전 센터장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나름의 영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좀 시민사회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앞에 두 분은 과연 이게 이렇게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과연 원내로 진출해서 그 자기 몫을 낼 수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란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지의 위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논란이 된 발언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상위 순번에 이런 분들을 배치한 거는 뭐 나름대로 구색을 갖추려고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그 선거가 본격화됐을 때 정말 민주당의 정강 정책 혹은 강령에 부합하는 그 연대 공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가 공격해 올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방어가 공색해질 수 있어서, 저는 뭐 시민사회 연대라고 넓게 포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평가를 좀 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각 후보에 대한 평가해 주셨거든요. 네, 뭐 시민사회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 뭐 그것을 아는 분들한테는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쉬움하고 걱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쉬움은 사실 시민사회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지난번에 위성정당이 나왔을 때 이 위성정당을 거부하는 것이 시민운동가다운 그런 노선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슬슬 이제 좀 무너져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운동에서 특히 남아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경계심이라든지 긴장감 이런 것들을 더 뭐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더불어시민연합을 통해서 시민당이었죠.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들어가셨던 시민운동가 분들이 그럼 민주당을 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으로 만들고, 또 때로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당당하게 맞섰는가 했을 때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중간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바른 소리를 해주시면서 할 말을 또 하시라라는 그런 기대도 한편으로는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